이제 왔어요. 비 내리는 강변에서 이지아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보게 됩니다. 10년 전 폭우 속 제방 붕괴 사고로 사라졌던 한도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었다고 말했지요. 지안도 몇 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생활고와 외로움 속에서 결국 다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딸까지 생긴 어느 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한 남자를 본 순간 지안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금방 온다더니 왜 이제야 돌아와요?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 버린 가족. 과연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강변 산책로.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지고 불어난 강물이 제 목소리를 높이는 밤이었습니다. 이지아는 그 길 한복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외투도 없이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 뺨에 닿았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 하나가 이 강변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강물 소리만 들리면 어김없이 그날 새벽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기억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강변 마을. 한도윤은 마을 안쪽 철공소에서 용접 일을 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특별히 잘생긴 편도 말이 유난히 많은 편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퇴근길마다 시장귤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이지안이 귤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일 같은 자리 과일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살던 반지하 전셋집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바닥이 냉기를 빨아올렸고 창문 아래로는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나란히 좁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고 지안이 손이 차다고 투덜거리면 도윤은 어김없이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 돌덩이 같아. 지안이 손을 빼려 하면 도윤은 오히려 더 꼭 쥐고는 했습니다. 지안이 웃으며 됐다고 해도 한참 더 쥐고 있다가 제가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었지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던 저녁, 뉴스 화면에는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기록적인 강수량, 하천 수위 경보, 일부 제방 위험 구간. 도윤은 젓가락을 든 채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방 위험이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 그는 조용히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지아는 밥을 먹으며 TV를 흘끗 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비 독촉 고지서였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그 봉투를 한번 집어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이 설거지하러 등을 돌린 사이 핸드폰을 꺼내 잠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시청에서 하천 복구 인력을 급히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경험자 우대, 일당은 꽤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밥을 먹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아는 도윤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파스 2장을 꺼내 한쪽 주머니씩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지요. 현장 일하고 나면 어깨가 뭉친다고
지난번에 도윤이 말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나왔을 때 지아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아챘습니다. 작업복을 걸어두려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파스가 2장이나 들어있었거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걸어두고 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면 지안이 민망해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더 다정한 것 같아서. 잠든 척 누운 지안 옆에서 도윤은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을 때 지아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지요. 지아는 말없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자꾸 내려앉는 것 같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먼저 그를 붙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만 다녀오면 돼. 금방 올게. 지아는 잠시 더 붙들고 있다가 손을 놓았습니다. 도윤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한 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이 방문 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컥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10명 남짓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나눠 쓰고 형광조끼를 입은 채 제 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도윤 옆에 선 남자는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이름은 최 씨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작업 내내 말을 붙였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용접 일한다고 들었는데 맞냐고. 도윤은 짧게 대답하며 흙을 퍼날랐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제 방 위쪽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현장 관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단 구간이 위험하다고, 모두 뒤로 빠지라고. 사람들이 도구를 내려놓고 물러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 최 씨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경사면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미끄러지려는 참이었지요. 도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최 씨의 팔을 붙잡는 순간 제 방이 무너졌습니다. 흙탕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도윤의 발 아래 땅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지만 빗소리와 물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집에서 지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문자를 보냈는데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이어지다 끊겼습니다. 뉴스 화면에 사고 소식이 뜨는 걸 보고 떨리는 손으로 현장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안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밤 뉴스가 켜졌습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고 현황을 전했고 화면 아래로 자막이 흘렀습니다. 실종자 다수 발생, 일부 사망 추정. 지아는 그 자막을 바라보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도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파스 한 장이 뜯지도 않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채로. 식탁 위에 파스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냥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치워버리면 뭔가 끝나는 것 같아서, 도윤이 돌아오면 이 파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구조 작업은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색 범위가 좁혀질수록 소식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발견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갑이고 안전하고 형광조끼였습니다. 닷새째 저녁 관계자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급류구간 수색은 사실상 종료하며 일부 실종자는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지아는 TV를 끄고 강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두운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목청껏 불렀습니다. 도윤 씨. 강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어난 물이 제 방 아래를 쓸고 지나가는 소리만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지아는 목이 잠길 때까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물 위로 던진 이름은 메아리도 없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유품이라며 비닐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아는 경찰서 로비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굳어버린 작업복. 주머니를 열어보니 구겨진 파스 한 장이 나왔습니다. 물에 불어 라벨이 반쯤 벗겨진 채였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파스였습니다. 쓰이지도 못한 채, 구겨진 채. 그녀는 그 파스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서류에 서명을 부탁했고 지아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렸지만 서명은 끝까지 마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는 무릎을 꺾고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지아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벽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지아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지의 꽃무늬를 하나씩 세면서 사람들은 2달이 지나자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먼저였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시신도 못 찾았지만 기다린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도 어느 날 조심스럽게 사망신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해둬야 나중에 지안이 편하다고. 지안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직 몸도 못 찾았잖아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단호하게 들렸는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그 침묵을 덮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아는 어김없이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우산을 챙기는 날도 있었고 그냥 뛰쳐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저 물 어딘가에서 도윤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그쪽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지는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고 파스가 든 작업복 봉투를 한번 바라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비 오는 날의 일과가 됐습니다. 생활비는 석 달도 안 돼 바닥이 났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가 2달째 밀렸다고,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지아는 네 하며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갑을 닫고 다시 열어보고 다시 닫았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국밥집 앞에 구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및 보조 일손 구함, 시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쪽지를 한번 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한쪽 설거지통 앞에 섰을 때 사장 할머니가 고무장갑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그걸 끼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도윤이 늘 하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손 거칠어지면 어떡하려고. 로션이라도 바르고 해. 퇴근하고 돌아오면 주방 세제 냄새가 난다며 손을 들여다보던 도윤이었습니다. 지아는 고무 장갑을 끝까지 끼고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씻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국밥집 단골 할아버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남편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악의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었지요.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바빠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지아는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지면 그때서야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손으로 얼굴을 닦고 나왔습니다. 다음 손님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퇴근길에 자전거를 끌고 나오다 바퀴가 이상한 걸 알아챘습니다. 뒷바퀴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멈춰 서 있을 때 옆 카센터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바람 빠진 거예요? 지안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안으로 들어가 공기주입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말없이 쪼그려 앉아 바퀴에 연결했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카센터 사장이라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이름도 모르는 옆가게 사람이었지요. 공기가 다 들어가자 그는 일어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잠시 서 있다가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라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 지아는 시장에서 귤 한 봉지를 샀습니다. 도윤이 늘 사오던 그 귤이었습니다. 강변 산책로 난간 아래 물이 잘 보이는 자리에 봉투째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귤 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몸을 돌리며 혼자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하더니. 강물은 그날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변에 귤 봉지를 놓고 돌아선 날 이후 지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울음이 줄었습니다. 비 오는 날 강변으로 뛰쳐나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대신 더 일찍 일어나 국밥집으로 나갔고 더 늦게까지 그릇을 닦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비교적 잠잠해진다는 걸 그즈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길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예보도 없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였습니다. 지아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처마 밑으로 피했지만 처마가 좁아 어깨가 계속 젖었습니다. 빗줄기가 좀처럼 가늘어질 기색이 없었지요. 한참 서 있다 보니 옆에 누가 섰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말없이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지안 쪽으로 조금 기울여서 정작 본인 어깨는 절반쯤 비에 맞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괜찮다고 하려는데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금방 그칠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비가 그치자 그는 우산을 접으며 짧게 고개를 숙이고 카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나오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센터 불빛이 빗물에 젖은 바닥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불빛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한밤중에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아랫목부터 천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지안이 조작반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웃옷을 껴입고 버티기엔 너무 추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성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아는 몰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성재가 연장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점퍼를 대충 걸친 채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안이 미안하다고 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보일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보일러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안이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됐다고 잘 자라고 하고 연장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지안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성재가 잠깐 멈췄습니다. 추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안은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지안이 쓰러졌습니다. 국밥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상한 것을 먹은 것도 아닌데 속이 뒤집히고 열이 올랐습니다. 사장 할머니가 부축하며 구급차를 부르려는 걸 지안이 말렸습니다. 그냥 좀 쉬면 된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도 안 돼 성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안이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성재는 이미 그녀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힘없이 버티다 결국 몸을 맡겼습니다. 성재차 조수석에 앉아 병원으로 가는 내내 지안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속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2병 맞았습니다. 성재는 그 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캔 2개를 뽑아 하나를 지안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안이 고맙다고 하자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료비는 지안이 내려 하자 성재가 먼저 카운터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지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국밥 한 그릇 사주면 돼요. 그게 다였습니다. 집 앞에 차가 섰을 때 지안이 내리려 하자 성재가 먼저 내려 반지하 계단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지안이 먼저 내려가는 걸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올려다보니 성재가 아직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등을 기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이 먼저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장을 보다 들려오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저 여자 팔자 좋네. 남편 간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가 생긴 거 아니야? 지안은 못 들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서랍 안쪽에서 도윤 사진을 꺼냈습니다. 철공소 작업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인데 눈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지안은 그 사진을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서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의 유품 박스를 꺼냈습니다.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작업복, 낡은 지갑, 손목시계, 귀퉁이가 다른 수첩. 수첩을 펼쳤더니 도윤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볼 것들이었습니다. 귤, 두부, 된장. 마지막 줄에 지안 로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박스 안에 다시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작업복, 지갑, 시계, 수첩. 뚜껑을 닫고 테이프를 붙인 뒤 장롱 맨 위 칸으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성재가 카센터 앞을 지나가는 지안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지안이 아니라고 하자 잠깐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처 국밥집에서 포장해온 국밥 2그릇을 들고 나와 카센터 한켠 작은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안은 앉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지안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카센터 안쪽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끔 골목으로 차 한 대씩 지나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빈 그릇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아는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국밥집 문이 아직 열린 걸 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 할머니 혼자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걸레를 집어들며 옆에서 닦기 시작했고 한동안 말없이 둘이 닦다가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자꾸 흔들리면 그게 배신 아닌가요? 할머니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나 짧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다였습니다. 지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헹구고 탁자를 마저 닦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다 뒤를 돌아보니 골목 끝에서 카센터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깐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카센터 불빛이 꺼진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지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창문 틈으로 골목을 내다봤을 때 불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옆으로 돌아눕다. 다시 천장을 바라보다.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도윤이 실종된 지 5년째 되는 해봄이었습니다. 구청에 간 건 혼자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이름이 불리자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망신고서였습니다. 이름 칸에 한도윤, 실종일자, 사망 추정 사유.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 칸을 손가락으로 짚어줬습니다. 지아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위 네모 칸을 바라보며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도장을 찍고 환불을 돌려줬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는데 봄볕이 따가웠습니다. 지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재에게 먼저 연락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한 줄.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멈춘 사이 진동이 왔습니다. 아직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서 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도 될까요? 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네. 그날 두 사람은 국밥집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성재가 오늘 차 한 대 엔진이 통째로 나가서 혼났다는 말을 했고, 지아는 그렇군요 하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도 밥을 다 먹고 나서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주 이러면 안 될까요? 성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든지요. 혼인신고는 조용히 마쳤습니다. 식장도 하객도 없었습니다. 구청 창구 앞에 나란히 서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도장을 찍고 돌려줬습니다. 성재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청 문을 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안이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걸었습니다. 지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서하윤이 태어난 건 이듬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히고 성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긴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성재는 일어섰습니다. 조그만 얼굴이 포대기 사이로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건네는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성재의 두 팔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성재는 살살, 아주 살살 흔들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름은 성재가 지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하윤은 어떨까요? 밝고 고르다는 뜻이에요. 지안이 잠시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성재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지안은 못 본 척했습니다. 하윤이 태어나고 나서도 비 오는 밤이면 지안은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수유를 마치고 아이를 눕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등을 토닥이면서 고개가 천천히 창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변 방향이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안 씨. 성재가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지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안은 아이 등을 계속 토닥이면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성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윤의 고른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하윤이 첫걸음을 뗀 건 돌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뒤뚱뒤뚱 두 발을 옮겼습니다. 성재가 두 팔을 벌리고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세 발짝을 걷다 균형을 잃고 성재 품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성재가 얼른 받아 안으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지안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지안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지안이 창가에 서는 습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3살이 됐을 때도 4살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강변 쪽 창문 앞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서 있는 날도 있었고 짧게 바라보다 돌아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윤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엄마 왜 비 오면 슬퍼요? 지안이 하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슬프지 않아. 그냥 생각이 났어. 누구 생각?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잠시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 많이 온다. 그러고는 장난감을 가지러 뛰어갔습니다. 지안은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리가 빗물로 흘렀습니다.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 공사판. 함석 지붕 아래 일꾼 서너 명이 막걸리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혼자 처마 끝에 걸터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흙먼지로 절어 있었고 두 손이 거칠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동료가 막걸리 잔을 내밀었습니다.
한씨, 한잔해요. 남자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빗소리가 함석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남자는 잔을 입에 대지 않고 강변 쪽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손에 든 채 강변 쪽 어둠을 바라보던 그 남자. 작업복이 흙먼지로 절어 있었고 두 손등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고 강물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아무것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10년째 이어진 그의 하루였습니다. 처음 눈을 뜬 곳은 낯선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뿌옇게 번졌고 어딘가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하자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려 봤습니다. 느리게 겨우 구부러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 뜨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소리를 내려 했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사는 곳도 어제가 어떤 날이었는지도 급류에 휩쓸리던 순간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떴더니 이 천장이 있었고 몸이 아팠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신분증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실종자 명단과 대조해봤지만 당시 사고 수습이 워낙 혼란스러웠던 탓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지역사회복지사가 찾아와 임시 주거지를 연결해줬습니다. 쪽방촌 한켠 작은 방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방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방이 낯선지 익숙한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도윤은 그걸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몸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근처 공사판으로 나가 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현장 반장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공사판에서 그는 한씨 아저씨로 불렸습니다. 성이 한씨인 것 같다고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랐습니다. 말이 없고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고 현장이 바뀔 때마다 먼저 불러주는 반장들이 생겼습니다. 도윤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흙을 퍼나르고 철근을 나르고 벽을 세웠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머릿속이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은 달랐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날이면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혼자 처마 아래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사고가 난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공사판 가설 사무실 안에 일꾼 서너 명이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뉴스 특집이 시작됐습니다. 수해 10주기를 맞아 당시 사고를 되짚어보는 방송이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공사 현장을 덮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화면을 보다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 속 강물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리는 장면이 이어졌고 도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팔을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으면 파편 같은 것들이 밀려왔습니다. 반지하 계단, 골목길 과일 가게, 귤 봉지, 차가운 손.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좁고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와 살았다는 느낌. 그리고 이름 하나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아나. 도윤은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멈췄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안.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익숙하게 굴러나왔습니다. 여러 번 불렀던 이름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최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 씨, 어디 아파요? 어제부터 안색이 안 좋아. 도윤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했던 것 같아요. 최 씨가 밥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족 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기억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각조각 찾아왔습니다. 퇴근길 귤 봉지의 무게감. 반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 삐걱거리던 세 번째 계단. 지안이 투덜거리던 목소리. 손이 돌덩이 같다고 그래도 꼭 쥐고 있던 손. 그 손의 온도. 도윤은 쪽방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이불 하나, 옷 2벌, 낡은 운동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설 사무실 앞에서 최 씨와 마주쳤습니다. 이 새벽에 어디 가요? 도윤이 짐을 고쳐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요. 최 씨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도윤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 끝에서 첫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노선도를 바라봤습니다. 경기도 방향이었습니다. 버스는 2시간 남짓 달렸습니다.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강변국도로 접어드는 순간 도윤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마을 어귀에서 내렸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도윤은 멈췄습니다. 기억 속 마을과 달랐습니다. 논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좁았던 길이 왕복 4차선으로 넓어져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있던 낡은 슈퍼는 편의점이 됐고 강변 쪽으로 산책로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다 멈추고 또 걷다 멈췄습니다.
골목 하나를 돌 때마다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들은 기억 속 어디에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발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예전 살던 골목을 찾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골목 어귀는 기억이 났습니다. 담벼락에 붙어있던 낡은 전봇대도, 꺾이는 지점의 미용실 간판도. 하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지하 전셋집이 있던 자리는 주차장이 돼 있었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리고 흰 선이 그어진 주차 공간이 번호 순서대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쯤이었을까 가늠해 봤습니다. 이번 주차 칸쯤이 현관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삐걱거리던 3번째 계단, 창문 아래로 들려오던 골목 발소리,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저녁들. 지금은 아스팔트였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와 2번 칸에 주차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 도윤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한참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공소는 아직 있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아졌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그 앞을 지나치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담배를 꺼내 물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라이터가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남자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좁혔다가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도윤이야? 도윤은 그 이름을 자신에게 붙이는 게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공소 사장 오 씨가 라이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다가와 도윤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살아있었어. 살아있었구나.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 씨가 물을 끓이면서 계속 도윤 쪽을 돌아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도윤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었다는 것, 최근에야 되찾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는 것. 오 씨는 물을 따르다 멈추고 도윤 말을 들었습니다. 10년이야, 도윤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지안이 알아? 네가 살아있는 거.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 씨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시 탁자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안이는 재혼했어. 딸도 있고 잘 살고 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 씨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군요. 도윤이 조용히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산책로 난간 앞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위는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강물은 10년 전과 같은 속도로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강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잘 살고 있어. 오 씨가 한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한참 그러고 있다가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서 물 한 병을 집었다가 계산대 옆 귤망이 보였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망을 집어들었습니다. 귤 냄새가 났습니다. 지안이 좋아하던 그 냄새였습니다. 퇴근길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던 기억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귤망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 한 병만 들고 계산했습니다. 지안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알려준 골목이었습니다.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 씨가 먼저 말해줬습니다. 도윤이 나서는 걸 보면서 그냥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골목 모퉁이 그늘에 서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지안이 내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짧아졌지만 걸음걸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아이가 내렸습니다. 4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안이 그 옆에서 웃으며 장바구니를 고쳐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모퉁이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한참 뒤에야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어 집 앞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작은 버튼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버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1cm 앞에서 손이 내려왔습니다. 집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까르르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왔습니다. 도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뒤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나왔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은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서 강물 위로 불빛들이 번졌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개를 데리고 나온 노부부, 이어폰을 낀 젊은 여자, 아이 손을 잡은 아빠. 도윤은 그것들을 바라보다 강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강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오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살아 돌아오는 것만 생각했지 돌아온 뒤의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버텨온 10년이 있었고 기다렸을 지안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저 집 안에는 이미 다른 삶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은 채로 밤을 샜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그 안개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물은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강물 소리를 들으며 새벽을 넘겼고 동이 튼 뒤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마을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야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인근 공사판에 일자리를 구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변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반장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도윤은 그냥 잠깐 들렀다고 했습니다. 반장은 더 묻지 않고 안전모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고 몸이 지칠 때까지 움직이면 머릿속이 비교적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는 퇴근 이후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발이 자꾸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골목 어귀에서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골목 밖에서 안을 바라보다 아무것도 아닌 척 걸음을 돌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오후 지안이 국밥집 문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능숙하게 매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오래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지요.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지안의 뒷모습을 보면서 도윤은 골목 전봇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처음 저 국밥집 설거지를 시작할 때 지안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생각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면서 잠깐 멈추던 손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오래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성재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성재가 도시락 2개를 들고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지안이 앞치마를 고쳐 매며 나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안이 웃었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골목 어귀에서 그 장면을 보다 먼저 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윤이 강변 산책로에서 노는 걸 처음 본 건 주말 오후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산책로 난간 사이로 강물을 들여다보다가 뛰어가다가 비둘기를 쫓다가 또 뛰어오다가 4살짜리 아이가 혼자 신이 나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벤치에 앉아 그걸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저 멀리서 보다 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올 때마다 발이 그 벤치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한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책로 바닥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하윤이 웅덩이를 피해 깡충깡충 뛰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도윤이 달려가 아이를 잡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붙드는 자세가 됐습니다. 하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나왔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하윤이 그 웃음을 보고 자신도 따라 웃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윤이 일어서면서 도윤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짧고 보드라운 손이었지요. 도윤은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윤이 일어서서 도윤 손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손 따뜻해요.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이 따뜻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안이 겨울마다 했던 말이었습니다. 손이 돌덩이 같다며 내밀던 손, 그 손을 감싸주면 따뜻하다고 하던 지안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겹쳤습니다. 도윤은 하윤의 손을 잡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그런 도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웅덩이를 피해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손이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도윤을 올려다보는 눈이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결국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윤과 나란히 국밥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이가 제잘거렸습니다. 비둘기가 몇 마리였는지, 웅덩이가 얼마나 컸는지. 도윤은 짧게 대꾸하면서 걸었습니다. 국밥집 골목이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저기서 들어가면 돼요?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하윤이 골목 안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국밥집 문이 열리고 지안이 나왔습니다. 하윤을 받아 안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윤이 아저씨가 넘어질 뻔한 나를 잡아줬다고 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어 골목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하윤의 손이 닿았던 자리였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아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물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혼자 말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잠깐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잘 살아야지. 강물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은 손바닥을 오므렸다 폈습니다. 오므렸다 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도윤이 강변 벤치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 골목 저편 국밥집에서는 지안이 마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주방을 채우고 찬 그릇이 손에 닿을 때마다 고무장갑 안으로 냉기가 스몄습니다. 하윤이 아저씨가 잡아줬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어떤 아저씨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골목 입구를 바라봤을 때 이미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국밥집 단골 할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강변에 낯선 남자가 하나 맴돌더라고. 중년은 됐는데 행색이 좀 거칠어. 매일 저녁 벤치에 앉아 있어. 지안이 물컵을 채워드리며 그렇군요 했습니다. 공사판 인부인가 싶기도 한데 그것치고는 뭔가 이상해. 자꾸 이쪽 골목을 기웃거리는 것 같던데.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집어드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쪽 골목을 기웃거린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그릇을 헹궜습니다. 그런데 손이 좀처럼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데 저만치 앞에 남자 하나가 걷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어깨가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의 발이 느려졌습니다. 저 어깨, 저 걸음걸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지안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빠르게 걸어 남자와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남자가 골목 어귀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목의 선, 어깨 넓이, 팔을 흔드는 방식. 지안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남자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안은 한참 그 골목 입구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리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성재가 하윤 세수를 시키다 부엌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곤해서요. 성재는 잠깐 바라보다 다시 하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안은 국 냄비를 저으면서 벽을 봤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어댔고 성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안은 웃어야 할 타이밍에 웃었지만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그것을 봤는지 못 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 잠든 뒤였습니다. 지안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손이 잘 닿지 않는 자리에 도윤 사진이 있었습니다. 철공소 작업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 웃지 않는 얼굴인데 눈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꺼내서 불빛 아래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윤의 어깨가 오늘 골목에서 본 남자의 어깨와 겹쳤습니다. 지안은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다시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재가 하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했습니다. 성재가 우산 챙기라고 했고 지아는 금방 온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강변 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왜 이쪽으로 걷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산책로가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남자도 멈춰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는데 빗소리에 지안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0걸음, 5걸음. 남자의 옆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숨이 목 어딘가에서 막혔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빗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한 발짝 더. 남자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인데 눈이 웃고 있던 그 눈이었습니다. 지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도윤 씨?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으로. 지안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올라가 입을 막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와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었다고, 먼 지방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몇 해를 떠돌다 기억이 돌아왔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이 짧고 느렸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도윤이 멈췄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집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안과 도윤이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실루엣이 움직였습니다. 성재가 하윤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몸을 흔드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바라봤습니다. 한참 그러다 지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그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도윤 쪽을 향해 선 그대로였습니다. 도윤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굵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강변에서 얼마나 더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먼저 돌아선 건 지안이었습니다. 도윤에게 등을 보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빗속을 천천히 걸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바라보다 강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물은 그냥 흘렀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지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났습니다. 성재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안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갔다가 그대로 맞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성재가 일어나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지안이 수건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머리를 닦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두 손으로 쥔 채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성재가 멈췄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살아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재는 그 소리를 배경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진 방에서 성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이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지안은 수건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성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지안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윤이 잠든 뒤였습니다. 성재는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두 다리를 뻗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안은 방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방문에 등을 기댄 채 마루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어깨가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어깨였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 그리고 하윤의 고른 숨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서 밤을 샜습니다. 도윤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여인숙의 방을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강변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이불 하나, 옷 두 벌, 낡은 운동화. 처음 고향으로 올 때와 똑같은 짐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쌌습니다. 끈을 묶다가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변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끈을 잡았습니다. 묶다가 또 풀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결국 보따리를 방 한켠으로 밀어놓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발. 그 말과 함께 발을 떼지 못하던 지안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입으로는 가라고 하면서 몸이 먼저 굳어버렸던 지안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걷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만치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또 있다. 하윤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혼자 산책로를 걸어오다 도윤을 알아보고 뛰어왔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하려다 하윤이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동네 살아요? 도윤이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하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깐이면 금방 가는 거잖아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하자 하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 또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맑고 동그란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을 바라보다 시선을 강물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잠시 기다리다 비둘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강물을 봤습니다. 강물은 하윤이 오든 가든 그냥 흘렀습니다. 여인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까워지자 그가 돌아섰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점퍼 차림이었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어귀에서 마주 섰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도윤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울고 싶은 것도 아닌 눈이었습니다. 그냥 묻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묻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골목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못합니다. 성재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도윤도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성재의 발소리가 골목 저편으로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도윤은 여인숙 방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의 번호였습니다. 강변에서 헤어지던 날 밤 지안이 문자로 남긴 번호였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지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려는데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가줘요. 조용히요. 도윤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수화기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 잠깐 오갔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꺼진 화면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강변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번졌다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창문 앞에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보따리가 방 한켠에 있었습니다. 아까 풀어뒀던 보따리였습니다. 이번엔 다가가서 끈을 묶었습니다. 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놓고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집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혼자 말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은 귤을 손에 쥔 채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꺼버리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불을 켜둔 채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새벽이 오는 걸 그냥 기다렸습니다.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얇은 실처럼 올라오다가 점점 강변 전체를 덮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번졌습니다. 도윤은 그걸 바라보다 창문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보따리가 방 한켠에 있었습니다.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묶어둔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들어 어깨에 걸쳤습니다.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며칠 머문 방이었지만 자신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불이 접혀 있고 책상 위에 물컵 하나가 있는 것 말고는. 책상 앞에 잠깐 섰습니다. 편의점 봉투 안에 귤이 2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숙 주인이 치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먹을 수도 있었고 그냥 버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놓고 나왔습니다. 귤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만 챙겼습니다. 방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강변은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발목 높이까지 깔려 있었고 도윤이 걸을 때마다 안개가 옆으로 천천히 밀려났습니다. 산책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났습니다. 규칙적으로 혼자서 10년 전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지안이 팔을 붙잡던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요.
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도윤은 그 손을 토닥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금방 올게 하고.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안도 몰랐고 도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발이 굳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걸었습니다.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지안이 눈을 뜬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성재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을 걷고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윤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하윤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가 이불을 올려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지안은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책로에 들어서자 안개가 발끝을 감쌌습니다. 멀리 가로등 하나가 안개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안은 그 불빛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뛰어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뛰면 붙잡으러 가는 것이 되니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만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따리를 어깨에 걸친 남자였습니다. 어깨가 오른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도윤이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멈춰 섰습니다. 기척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안이 10걸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개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났습니다. 안개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안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도윤이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도윤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강물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안개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도윤의 목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먹고 다닐게. 지안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 없이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개가 발끝을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귤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인숙을 나서면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안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귤이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공기에 식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윤이 항상 지안의 손을 감싸주던 것처럼 지안이 귤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귤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안이 두 손으로 귤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등을 보였습니다. 그게 내 몫이야.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지안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서였는지, 바라볼 수 없어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였습니다. 지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개가 도윤의 뒷모습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어깨부터 사라지고 허리가 사라지고 발끝이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서서 안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새벽빛이 강물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혔습니다. 강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아침빛을 받아 조각조각 반짝였습니다. 지안이 난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쥔 귤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던 귤이었습니다. 이제 손이 조금 따뜻해진 귤이었습니다. 지안은 그것을 한 손에 쥐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난간 너머 강물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귤이 물 위에 떴습니다. 물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고 함께 흘렀습니다. 지안은 그 귤이 물결 사이로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안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잘 가요, 도윤 씨.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이 살아있던 시간도, 사라진 시간도, 다시 돌아왔다 떠난 시간도 모두 품은 채로 그냥 흘렀습니다. 지안은 난간에 두 손을 얹고 오래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뒤에서 마을 쪽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짓는 냄새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변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집 쪽으로 걸어가는 지안의 뒷모습으로 한도윤과 이지안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는 살아 돌아왔지만 돌아온 자리엔 이미 다른 삶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시간이 너무 멀리 엇갈려 버렸고 결국 귤 하나를 손에 쥔 채 작별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미루고 사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금방 올게 라는 말 한마디가 마지막 인사가 되는 순간은 아무도 예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도윤과 지안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래 미뤄온 말 한마디가 생각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멈춘 정거장이었습니다.